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미라클 모닝 잘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글을 쓰겠노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로 글쓰기 노트를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손으로 쓰겠다고. 왠지 손으로 끄적거리다 보면 더 좋은 글이 써지지 않겠냐며 제가 책상에 고이 모셔두었던 분홍색 노트를 글쓰기 노트로 만들었어요. 왜 다 멋있는 작가님들은 연필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손으로 한번 써보겠다고 노트를 만들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손으로 적다 보면 그게 잘 안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머릿속에는 100 정도 있다면 손으로 적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3 정도밖에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글쓰기는 평소에 제가 여행 작가로 일을 하면서 쓰는 원고랑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여행 원고를 마감할 때는 머릿속에 100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든 8, 90 정도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경험하고 겪은 일이고 사진도 찍었고 텍스트로 만들어질 충분한 준비가 된 그런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 원고는 2시간쯤 앉아 있으면 A4 한 장 정도는 금방 나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일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멍해지고, 이거 아까 생각한 건데, 이거 전에 썼던가 싶고, 며칠 전에 적었던 얘기 아닌가 싶고, 쓰고 나면 또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지난주 내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 글쓰기 책장에서 책을 한 권 집어들었어요. 은유 작가님이 쓰신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이에요. 은유 작가님의 책은 언제 집어들어도 탁 무릎을 치게 하고요. 머리를 띵 얻어맞는 느낌이 들고, 이런 예리한 사유를 갖추기까지 이분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벼려내셨을까? 이분처럼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은유 작가님처럼 글을 쓰진 못하겠죠. 저는 은유 작가님과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경험 속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생각의 흐름, 그게 사유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걸 담고 싶어요. 은유 작가님의 글에는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대한 배려, 소수에 대한 지나치지 않은, 그래서 아주 적당한, 그리고 적절한 관심, 어떤 한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래서 그 단어 바깥에서 자칫 소외되는 것들에 대한 지적. 제가 담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거예요. 저도 살면서 느끼는 사회의 이런 사소하고 작은 부분들. 그래서 다들 쉽게 지나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면 너무 슬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의 글을 써보려고 했지만 역시 끙끙대는 시간이 길고 써지진 않았어요. 제가 영상에서 한 두어 번 은유 작가님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은유 작가님의 책,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라는 책, 제가 이 책으로 은유 작가님한테 입덕을 했고요. 그리고 이해와 공감의 말하기 추천도서 4권 중에서 다가오는 말들을 추천하면서 그 책도 잠깐 소개했었어요. 혹시 은유 작가님의 책을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거나 은유 작가님이 어떤 글을 쓰시는 분인지 궁금하시면 이 영상에서 먼저 만나보셔도 좋겠네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 후로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 책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은유 작가님의 이 책을 펼쳐보고 저는 또 한 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엄청 글쓰기에 괴로움을 토로했는데요. 이런 저에게 또 죽비를 내리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좋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제가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이때의 기억을 되살려야지, 잊지 말아야지 싶어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유 작가님이 책 앞쪽에서 왜 쓰는가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과 내가 쓰는 글이 곧 나다라는 챕터 중에서 몇 곳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왜? 라고 묻고 느낌이 쓰게 하라. 글쓰기의 최전선. 은유 지음. 메멘토. 나는 왜 쓰는가? 함께하기. 나는 첫 아이 낳고 한동안 요리를 즐겼다. 쿠키와 케이크, 스파게티를 만들고 피자를 구워서 먹었다.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었다.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니까 혀가 조금은 예민해졌다. 음식점에서 요리를 먹을 때면 숨어있는 재료가 눈에 들어왔다. 남이 만든 음식의 풍미를 섬세하게 느낄 수 있었다. 식구들이 다 먹어치운 빈 접시를 보면 흡족하고 더 잘하고픈 의욕이 솟았다. 새로운 요리를 찾아 요리책을 넘겼다. 글쓰기도 요리와 다르지 않다. 우선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면 남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된다. 신문, 책, 블로그 등 무수한 텍스트를 접할 때 글쓰기 전에는 단순한 활자 읽기라면 글쓰기 후에는 글이 던져져 있는 상황 읽기로 독해가 비약한다. 글쓴이의 처지가 헤아려지며 문제의식과 깊게 공명할 수 있다. 글쓴이가 자료를 찾기 위해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적합한 단어 선택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글쓰기는 글 보는 눈을 길러주며 글 보는 안목은 곧 세상을 보는 관점을 길러준다. 아울러 남의 말을 알아듣는 만큼 타인의 삶에 대해 구체적 감각이 생긴다. 이 감각, 마음 쏠림이 또 다른 글쓰기를 자극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손님. 내가 차린 글을 맛있게 읽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글쓰기가 향상된다. 짜다, 싱겁다, 맛있다 등등 모든 반응을 다음 요리에 참조할 수 있다. 누가 읽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글에 열과 성이 깃든다. 나는 글쓰기를 더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블로그를 시작했다. 인터뷰 원고를 올리고 시를 읽고 글을 쓰고 철학을 공부하고 요점을 정리해서 글을 남겼다. 하나 둘 독자가 생겼다. 블로그에 흐르는 침묵의 공기는 훈훈했다. 처음에는 써놓은 글을 올리려고 블로그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블로그가 있어서 거기에 올리려고 글을 썼다. 옆집에 부침개를 나눠주면서 말을 트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글을 공유하면서 낯선 이들과 정보와 감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좋은 글은 울림을 갖는다. 한 편의 글이 메아리처럼 또 다른 글을 불러온다. 글을 매개로 남의 의견을 듣고 삶을 관찰하다 보면 세상에는 나와 무관한 일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된다.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균형 감각이 발달한다. 이는 삶에 이롭다. 인간은 아는 만큼 덜 예속된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나 철도 노동자의 삶을 이해했을 때와 그 이전은 분명 다르다. 거리에서 남자끼리 키스하는 장면을 보아도 덜 민망하고 지하철이 파업을 해도 덜 불편하다.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이해한다면 벗고 다녀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광화문 도심을 비키니 바람으로 점령했던 잡년 행진에 박수칠 수 있다. 손가락질하거나 혀를 차지 않고 축복하고 지지할 수 있다. 매 순간 모든 존재를 상식적으로 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는 대인배로 살 수 있다. 이를 두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우리의 눈과 귀를 충분히 연 경우 언제든 우리의 영혼은 더욱 유연하고 우아하게 된다. 작가는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수전 손택은 말했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원래부터 작가라서 지식인의 본분으로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작가라는 뜻으로. 그래서 작가가 되기는 쉬워도 작가로 살기는 어렵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작가라는 말은 명사의 꼴을 한 동사다. 작가는 행하는 자, 느끼는 자, 쓰는 자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언어로 세공하고 두루 나누면서 세상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사람이다. 세상과 많이 부딪히고 아파하고 교감할수록 자기가 거느리는 정서와 감각과 지혜가 많아지는 법이니 그렇게 글쓰기는 존재의 풍요에 기여한다.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다. 글쓰기에서 문장을 바르게 쓰는 것과 글의 짜임을 배우고 주제를 담아내는 기술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글을 쓸 것인가 하는 물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탄한 문장력은 그 다음이다. 열심히 잘 쓰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열심이 어떤 가치를 낳는가 물어야 한다. 밤이고 낮이고 온 국토를 삽질하는 게 발전은 아니듯 자신을 속이는 글, 본성을 억압하는 글, 약한 것을 무시하는 글, 진실한 가치를 낳지 못하는 글은 열심히 쓸수록 위험하다. 우리 삶이 불안정해지고 세상이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갈 때 글쓰기는 자꾸만 달아나는 나의 삶에 말 걸고 사물의 참모습을 붙잡고 살아있는 것들을 살게 하고 인간의 존엄을 사유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쓴 글이 곧 나다. 내가 글 쓰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지인이 너무 부럽다며 장탄식을 뱉었다. 뭐가 부럽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글 쓰고 책 내는 삶을 꿈꾼다고 했다. 금시초문이었다. 내가 무심했나 그가 과묵했나. 사랑에 빠진 사람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글쓰기와 연애 중인 사람도 대개는 자기 상태가 드러난다. 매일 책을 품고 다닌다거나 좋은 글을 뽑아서 본다거나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자주 화제에 올린다거나 드라마의 명대사를 기억했다가 복기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그에게서는 낌새를 채지 못했다. 평소에 글은 좀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못 쓴다며 책 한 줄 못 읽은 지도 너무 오래됐다고 했다. 글을 쓰고 싶은 것과 글을 쓰는 것은 쥐며느리와 며느리의 차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다. 하나는 기분이 삼삼해지는 일이고 하나는 몸이 축나는 일이다. 주변에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글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피곤하고 바쁘다며 지필 유예의 근거를 댄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말은 그 일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잔 꼭 마시는 커피를 마시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새는 것도 모르고 게임을 한다. 돈과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그쪽으로만 생각이 쏠리고 영감이 솟고 일이 되게 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것. 그게 무엇에 빠진 이들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수년간 영화를 한 편도 안 보는 사람은 없다.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수년간 한 편도 안 쓰는 사람은 주변에서 종종 본다. 글을 쓰고 싶은 것과 글을 쓰고 싶은 기분을 즐기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나는 1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이 되면 심신이 양초처럼 녹아버리는 증상을 경험했다. 책 한 장 집중이 어려웠고 글을 쓰려고 해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으니 생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몰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침에 30분 일찍 집에서 나와 사무실 근처 벤치나 카페에서 잠깐 책을 읽거나 필사를 했다. 점심시간에 책을 들고 나와 카페에서 1시간씩 책을 읽다 들어갔다. 쓸쓸한 분투였다. 그것은 번다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닦아내는 의식 같은 것이자 활자와 최소한의 가느다란 끈이라도 쥐고 있고 싶은 안간힘이었다. 이 물질적 연결이 있을 때 언젠가 그 끈을 확 내 삶으로 당길 수가 있다. 나는 글이 쓰고 싶다는 이에게도 슬쩍 권한다. 하루는 책을 읽고 하루는 글을 쓰며 한 달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글쓰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지켜보라고. 스피노자는 진리 탐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두 번째 방법의 탐구를 위해 세 번째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런 인식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금속 연말을 예로 든다.
금속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모루가 필요하고 모루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제2, 제3의 도구를 찾으며 무능력을 증명하는 일에 어리석음을 비판한다. 일단 내 앞에 있는 조잡한 도구로 시작하라. 망치로 삽을 만들면 삽으로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 열매를 팔아 책을 살 수 있다. 시작을 해야 능력의 확장이 일어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일단 쓸 것. 써야 쓴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문장을 쓰고 그걸 다듬어서 문단을 만들고 그 문단의 힘으로 한 페이지 글을 완성할 수 있다.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 영감을 기다리고 지적 자극을 위해 베냐민을 읽고 베냐민을 읽다 보면 마르크스가 궁금하고 마르크스를 공부하려면 자본론을 펴야 하고 무능력에서 출발하면 글은 영원히 쓸 수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져도 자기 능력에서 출발하기. 일단 써봐야 어디까지 표현이 가능한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좋은지 볼 수 있다. 글쓰기 초기 과정은 질보다 양이다. 일본 메이지대 문학부 교수 사이토 다카시는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이라는 책에서 질보다는 양이 문장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원고지 10장을 쓰는 생활 습관을 기르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좋은 글을 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백지 공포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을 완벽하게 써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글을 써내려 가면 그 과정에서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쓴 글이 곧 나다. 부족해 보여도 부족해도 지금 자기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실패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점에서 나는 글쓰기가 좋다. 쓰면서 실망하고 그래도 다시 쓰는 그 부단한 과정은 사는 것과 꼭 닮았다. 김수영의 시 애정지둔에 나오는 대로 생활 무한이고 글쓰기도 무한이다. 자신 안에 뭔가 있다. 이걸 글로 쓰고 싶다라는 게 있는 분. 내 삶에서 뭔가 글로 쓰고 싶은데 이걸 꺼내놓기가 너무 힘든 분들은 은유 작가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 수업을 저는 꼭 한번 듣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언젠가 여러분을 그 강의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글쓰기를 통해서든 글쓰기 책을 통해서든 내가 나로 서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